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이 수업을 보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은 주변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일주일에 3시간씩 위두랑에다가 수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두랑에 보면은 세 번째 시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 거 이런 순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시간 거 맨 위에 떠 있는 게시물에만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밑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다가는 출결 체크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선생님 일주일에 3개 한꺼번에 올립니다. 첫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런 순으로 올라가니까 제일 최근 거에다가만 하지 마시고 그 전 시간 거에도 출결 체크해 달라고 혹시 주변에 3학년 학생들 만나게 되면은 좀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냐면요, 교재 29페이지 에도시대 일본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도시대 인구 증가하게 되는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명청의 인구 증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바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이런 어떤 17세기 이후에 18세기로 가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공통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에도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일단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먹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개간이라든지 간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개간이 되면서 심지어 산 비탈 같은 곳까지도 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활발한 개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각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다이묘들 역시 농민들이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무사들, 다이묘를 포함해서 무사들의 경제적 기반은 바로 농경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다기보다는요, 무사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또 그 신분에 맞는 각자 지위에 맞는 토지를 막부로부터 또는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다이묘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무사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묘를 비롯한 무사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농민들의 토지가 크면 클수록 자신들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각지의 다이묘들의 경우에는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농민들의 토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에도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에도 시대 이전에 비해서 일본 전체의 경지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엄청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농업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먹을거리가 2배로 많아졌다, 경제력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경지 면적의 증가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도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특히 에도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노동 집약적인 농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요, 생산 요소들 가운데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이에요. 토지에다가 그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노동량을 투입을 해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농업 생산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기술. 땅이 있으면은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최대한의 농업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노동 집약적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무튼 그런 어떤 농업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올라가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개량이 되고요. 비료의 사용 이런 것들도 증가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은 이 에도 시대 때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이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면화라든지 담배 같은 이런 상품 작물,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에도 시대 때 일본의 경우에는요, 상업과 도시가 상당히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상공업의 발달이 힘입어서 이러한 상품 작물의 재배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에도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이 되면서 먹고 살기 좋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명청대 조선시대 후기 때 다 마찬가지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과 평화로운 정세와 안정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본의 인구 증가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인구는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요, 에도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 시대와 같은 또 임진왜란과 같은 이런 어떤 대규모의 전쟁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본 사회가 상당히 평화로워집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요,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적으로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인구가 크게 감소할 만한 이런 어떤 요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결혼율도 높아지고요, 출산율도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경제력의 향상 등에 힘입어서 일본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던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본의 인구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에도 시대 때 일본의 경우에는 약 17세기 동안 연 1% 해마다 1% 인구 성장에 가까울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인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인구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구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해마다 1% 인구가 성장한다라는 거에게 고작 1%밖에 안 되는 그게 어떻게 폭발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연 1% 성장이면 여러분 100년이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인구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성장률 방금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0.14%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인구 성장이면요, 전 근대 시대, 그러니까 공업화, 산업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서구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이전에 연 1%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인구가 성장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7세기 초에 약 1,500만 명 정도였던 일본의 인구는 18세기 초로 가게 되면은 2,500만 명 그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인구가 빠르게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밑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넣어놓은 그래프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1500년대 초 점점점 표시된 거는 인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정치예요. 자, 그러다가 1600년대 17세기 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략 1000만 명 조금 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8세기 초까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넘어가는 동안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봤더니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18세기에 가게 되면은 인구가 거의 3천만 명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빠른 인구 성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연 1% 성장이 육박할 정도의 인구 폭발 그래프, 바로 여기 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네요. 그죠? 17세기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갈 때, 그죠? 1700년대에서 18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그래프를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특히 18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의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인구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져 왔는데 왜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인구의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다이묘들의 수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묘 선생님이 여러 차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일본의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무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 때 지방사회를 통치한 제후들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이묘들,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다이묘, 이 무사 지배층들의 농민들에 대한 수탈, 뭐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는 그런 어떤 빼앗음,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꽤나 자세하게 다루는데 우리 교과서에 또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말로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의 농업 생산량이 향상이 되면서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폐를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른바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경제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요,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쌀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 공급 그래프 배웠잖아요, 그죠?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쌀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쌀값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돈을 쓰고 돈을 사용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다이묘와 같은 무사들의 어떤 것을 수입으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이 사람들은 땅을 쇼군이나 자기의 주군인 다이묘로부터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농민들이 내는 세금, 이때 당시에 농민들 세금 뭘로 내느냐? 쌀로 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이묘와 무사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농민들이 쌀로 내는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무사 다이묘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돈 쓸 일을 많아졌는데 쌀의 가치가, 쌀의 값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쌀값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다이묘와 무사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돈 쓸 일을 많은데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쓸 돈이 부족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개간 같은 거 열심히 장려하긴 했지만은 개간을 통해서 자신의 수입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져 가든 나날이 가난해져 갔던 이 다이묘와 무사들, 자신의 부족해지는 수입을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지배하는 농민들을 쥐어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무사와 다이묘들에 의한 농민들에 대한 수탈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농민들의 이 세금 부담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18세기로 가게 되면서 여러 차례 대규모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후의 변동이라든지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을 일본 사회가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몇 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농사가 망하는 흉작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흉작이 몇 차례 이어지게 되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기아가 만연해지는 배고픔이 만연한 기아는 배고픔이죠. 배고픔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기아가 만연하고요. 또한 이 시기에 전염병이 창궐 들끓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782년에서부터 1888년까지 대략 한 6년 정도 진행되었던 이른바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교과서에 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대략 한 6년 정도 동안의 덴메이 대기근 동안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 이것도 조금 통계를 작게 잡아서 그 정도로 수정한다라고 해요. 대략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 이상이,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혹은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사망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인구의 성장이 이 시기 동안 이런 덴메이 대기근과 같은 기아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프가 거기서 안 끝나네요, 그죠? 그러다가 1900년대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그래프가 성장하게 되는, 요거 왜 그럴까요? 교과서에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근현대 가사 부분 가게 되면은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안 배우겠지. 1800년대 중반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이른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렇죠,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연 1% 성장 정도면은
전 산업화 시대, 서양의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개혁 이전 수준이면 대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쯤 가게 되면은 일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 산업화 이후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내에서 근대화,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본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9페이지를 통해서 명청대의 인구 증가, 조선 후기의 인구 증가, 그리고 에도 시대 일본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각각의 국가에서 인구의 증가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한 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각각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들 정리를 해 두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울산의 그 친구 요 영상도 보는지 모르겠네. 봤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기에 중국, 한국, 일본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과정 수업 시간에 10차례 이야기했었는데 상공업의 발전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